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3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나라에 대해서 학습하실 건데요. 지난 31번째 영상에서는 당나라 건국과 당태종 시대에 정비된 율령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32번째 영상에서는 당태종 시대 정관의 치를 가능하게 했던 측근 세력들과 고구려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 2대 황제 태종은 현무문의 변사건에서 황태자인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관의 치라 불리는 중국 역사에서 정치의 황금 시대인 당태종 때의 통치 시대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제와 신하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정관 시대의 정치를 이끌어낸 당태종의 측근 가신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의 자남으로 황위에 대한 정통 계승자가 아니어서 황태자형을 제거하고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그의 능력을 믿고 측근에서 보조하여 빛나는 당태종 시대를 열게 해주었던 가신들 중에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태종 사후에 오긍이라는 역사가가 태종과 측근 신하들이 정치에 관하여 대화하는 형식으로 집필한 정관정요라는 책을 통해서 태종의 정치 철학과 측근 신하들의 존재를 잘 알 수 있는데, 황제가 된 당태종은 자신을 보조해준 인물들을 공신으로 지정했고, 이후 공신 24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능연각이라는 누각에 걸어두게 했으며, 태종은 이따금씩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24명의 공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명이 장손무기, 방열령, 두여회와 위징입니다. 먼저 장손무기는 당태종의 처남인데, 태종이 가장 아끼던 최측근으로 능연각에 가장 먼저 초상화가 걸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태종의 황후, 문덕황후의 오빠인데 매제이자 친구인 당태종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며 현무문 사건뿐만 아니라 당태종이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마다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세민의 책사로 평가받는 방열령이 장손무기와 함께 황태자 제거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세민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태자의 건성이 동생 원길과 손을 잡고 돌궐 공격을 위한 파병환송연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을 알아낸 이세민은 결국 거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연의 소환을 받은 황태자 등이 궁궐로 소환되자 장손무기를 보내어 방열령과 두여회 등을 불러오고 병사들을 현무문에 매복시켜 황태자 제거에 성공하게 되었고, 외척에 해당하는 장손무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태종의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재상으로 등용되었으며, 이후 태종이 후계자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에도 태자인 승건을 패하고 적자로는 셋째에 해당하는 이치가 후계자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치는 장손무기의 여동생인 문덕황후의 아들이므로 외삼촌인 장손무기의 도움으로 이후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당 3대 황제 고종입니다. 649년 정관 23년에 당태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태종은 장손무기를 불러들여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황제 위에 오른 것은 장손무기의 덕택임을 말하면서 그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운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문덕황후가 남편인 당태종에게 자신의 오빠인 장손무기를 중용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당부했지만 당태종은 이를 따르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심임했으며, 이후 당태종이 승상으로서 고구려 원정에도 참여했고, 이후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강력 천거로 황제가 된 당고종이 아버지 태종의 후궁인 무씨를 황후로 삼는 것을 극력 반대했는데, 장손무기가 반대했던 후궁 무씨가 바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되는 측천무후입니다. 이후 자신을 반대한 장손무기에게 앙심을 품은 측천무후는 그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모함을 했고, 외삼촌의 모반을 믿지 않았던 당고종도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장손무기의 관직을 삭탈하여 유배시키게 되고, 이후 그는 유배지에서 자결하면서 생을 끝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열령과 두여회에 관해서 알아보면, 먼저 방열령은
당태종의 책사로 당태종의 거취를 결정할 만한 중요 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자라고 볼 수 있으며 두여회는 결단을 잘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추천으로 당태종 세력에 들어온 두여회의 판단력을 항상 존중한 방열령은 중요한 국사를 논할 때 항상 두여회와 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두여회 역시 명석한 방열령의 계획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철저하고 뛰어난 책략을 구사하는 방열령과 결정의 순간에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두여회 두 사람은 공평하고 옳은 정치로 평가되는 정권의 질을 가능하게 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정의 많은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태종은 그들의 능력을 비호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보낼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굳은 믿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당나라 율령체제 정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특히 매사에 청렴하고 성실한 태도로 15년간 재상으로 일하던 방열령이 사퇴를 여러 번 청했으나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후 방열령이 늙어서 병이 많아지자 조정에 누워서 정세를 볼 수 있도록 했고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올 수 있는 편의도 봐주었지만 방현령의 병이 깊어지면서 여여가는 얼굴을 보고 태종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명의를 보내 치료받도록 하고 태자를 보내서 위문을 하도록 했으며 방현령의 아들들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아버지인 방열령의 마음을 위로했고 심지어는 방현령의 안부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담장을 뚫기도 할 정도로 극진하게 보살피기도 했는데 648년에 방열령이 71세의 나이로 죽자 당태종 자신의 무덤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던 소릉의 신하 무덤 지역에 미리 장사 지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태종의 가신 세력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 위징입니다. 흔히 황제와 신하들 간의 정치적 관계 중에 최고의 시대를 정관시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당태종과 위징 관계입니다. 위징은 원래 이세민의 형인 황태자 이건성의 최측근이었는데 군사적인 전공으로 이세민의 인기가 높아지자 위징은 황태자에게 이세민 제거를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건성은 듣지 않았고 결국 이세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후 이세민의 문책을 받자 자신의 행동은 주군을 보필하는 충언이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였고 이세민은 그의 솔직함과 조리 있는 답변을 높이 평가하여 죽이지 않고 자신의 세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황제가 된 이세민에게 황제의 사소한 행동까지 지적하면서 뼈아픈 소리까지 직언을 가감없이 한 걸로 유명했고 당태종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려다가도 위징을 떠올리고 그만두었다고도 할 정도였는데 평소 태종은 매를 좋아해서 어깨 위에 올려 애지중지했고 이것을 알고 있던 위징은 항상 백성을 걱정하면서 지내야 할 군주가 매나 키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종이 어깨 위에 매를 올려놓고 예뻐하고 있다가 위징이 갑자기 들어오자 잔소리를 들을까봐 매를 품속에 황급히 감추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위징은 국사 논의에 일부러 시간을 끌었고 결국 태종의 품속에서 숨을 쉬지 못한 매가 죽고 말았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강직한 위징의 심한 말에 있는 대로 화가 난 태종이 위징을 끌어내서 참아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끌려나가는 위징이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취소시키는 일이 많았다고도 할 정도였는데 위징이 죽고 난 뒤에 태종은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의관이 바른지를 알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는데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위징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당태종과 위징 간의 문답 내용은 정관정요에 실려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언하는 위징과 황제에게 사사건건 꼬투리 잡듯이 잔소리하는 위징을 받아들여준 태종의 아량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중국 역사에 빛나는 모범적인 시대로 묘사하는 정관의 치시대를 당태종이 이룩할 수 있었던 바탕 중에 위징을 들 정도로 위징이 당태종에게 하는 군주의돌이나 통치에 대한 잔소리는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은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쓴소리를 받아 삼켜야 했던 태종은 이후 위징이 죽자 문무백관들을 모두 위징의 장례식에 참가시킬 정도로 위징이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위징이 자신에게 올렸던 간언서의 내용을 사관에게 미리 보여준 것을 알고 위징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황제인 자기를 심한 간언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뛰어난 사회로 유명한 당태종이 직접 써주었던 위징이 묘비를 깨뜨려버렸다고도 하는데, 이후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위징이 있었다면 이런 원정을 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탄식하면서 위징이 묘비를 다시 세워주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네 사람 외에도 많은 신하들의 보필을 받았는데, 당태종은 적재적소에 알맞는 인재등용을 잘하는 안목이 있었고, 위징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반대편 세력에 있는 사람이라도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황제를 비판하는 직원조차도 잘 수용할 정도의 포용력과 리더십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태종 때의 대외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건국 초기에 만리장성 북방 지역에는 북방 유목민족인 동돌궐이 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돌궐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당나라의 큰 위협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돌궐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자 당태종은 이를 틈타서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돌궐로부터 천악한 중의 칸이라는 탱그리카간의 칭호도 받아서 중국 황제이면서 유목민족의 군주로도 인정받게 되었으며, 칭하이 지대의 토요콘과 티베트 지방의 토본까지 격퇴하게 됩니다. 서역 공략에 성공한 당태종은 한반도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당 건국 초기의 고구려는 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나라와의 전쟁포로 교환까지 하였으나, 당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장성 축조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옹립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대외 군사 원정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던 당태종은 이전 왕조인 수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파견했음에도 굴복시키지 못했고, 결국 수나라 멸망으로 연결되었던 고구려 원정을 성공시켜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치세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지략과 담대함까지 겸비한 정복군주의 면모를 지니고 있던 당태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고구려의 신하 연개소문이 고구려왕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태종 최고의 책사였던 방열령이 명분 없는 전쟁에 많은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고통을 주게 된다고 고구려 원정을 극력 반대했지만, 방현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644년에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여 당태종은 약 50만 명의 육해군을 동원하면서 직접 고구려 원정길에 올랐는데, 숫자로는 수양제 때 100만 명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지만 돌궐족 등 유목민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었으므로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당태종은 계모성, 비사성을 함락시킨 후 수문제와 양제 모두가 공략하지 못했던 고구려 유동군대의 전략 거점인 유동성을 수나라보다 더 개량된 당차, 포차 등 여러 공성기구를 동원하여 직접 공격하였고, 평지 성인 유동성은 고구려군 1만 명이 사망하고 포로 5만 명이 큰 피해를 내면서 결국 함락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는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는데, 유동성이 고구려 유동지역의 최대 성으로 당시 식량 50만 석을 비축하고 있을 정도로 워낙 중요한 성이다 보니 당태종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유동성의 성주가 자신의 반대 세력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은 인접한 신성과 국내성의 보병 그리고 4만 명의 기병을 파견할 정도로 유동성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당태종에게 함락되고 말았고, 이후 백암성도 항복하게 됩니다. 유동성을 비롯한 백암성 등이 함락되어 국가적 위기에 처한 연개소문의 중앙정부는 유동지역을 지키기 위해 거국적인 군대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역사에 보기 드문 무려 15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면서 당태종과 겨루게 되는데, 당태종의 화친 시도 등 계략에 말리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남은 군대를 들어 항복하게 되고, 승승장구한 당태종은 안시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부정확하지만 양만춘이라는 기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642년에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양만추는 연개소문에게 복속하지 않아서 연개소문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당태종의 공격 소식과 여러 요동의 고구려 성들이 함락되거나 항복하였고 요동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고구려군까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만추는 항전을 결심하고 고구려의 전통적 청야수성 전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야수성 전법에서 청야는 들판을 비운다는 의미로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 물자와 식량, 말이 먹을 풀들을 없애기 위해 들판을 불태우고 우물을 메운 후 수성 즉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산성의 문을 닫고 싸우는 전술로 대규모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 중심의 방어 전술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사 원정으로는 군대는 식량이나 군수 물자를 어느 정도 현지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청야수성 전법을 통해 살수대첩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고 또한 요동 지역에는 비사성, 요동성, 배감성과 신성들이 줄지어 있어서 한 개의 성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성이 구원해주기도 하는 협공이 가능했으므로 몇 배나 많은 수나라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자신만만했던 당태종의 대군은 뜻밖에도 안시성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데 요동성 함락의 역할을 했던 공성 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안시성은 산성이라는 입지 조건을 잘 활용하면서 방어하였고 계속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안시성 사람들에게 화가 난 이세적은 성이 함락되면 안시성 남자를 모두 생매장할 것을 황제에게 요청할 정도로 안시성 공략에 전력을 기울이지만 안시성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장기간 버티는 안시성의 만만치 않음을 확인한 당태종은 세 갈래로 나누어서 전투 중이던 당나라 군대 모두를 안시성으로 집결시키고 안시성 공략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자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2달 동안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아서 토산 위에서 안시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 하였는데 폭우로 토산이 무너지면서 당군이 쌓은 토산조차 고구려에 뺏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6-7회씩 계속되는 당군의 공격에 고구려와 당나라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안시성은 굴하지 않았고 당군은 마지막 3일간 총공세를 퍼부으며 전력을 다했지만 끝내 함락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9월이 되면서 요동 지역에 추위가 닥쳐왔고 식량 등 전투 물자 부족도 예상되게 되는데 때마침 투르쿡의 설현탁한의 당에 대한 침입 소식까지 전해지자 당태종은 645년 9월 18일에 전투를 마감하고 철수를 명령했고 80일이 넘는 치열한 전투를 끝내면서 떠나는 당태종에게 양만춘이 홀로 성 위에 올라 작별의 예를 갖추었다고 하며 당태종은 성을 잘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백피를 내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수나라와 달리 원정 초반에는 승승장구하면서 점령했던 고구려성까지 다 포기하면서 퇴각하는 당태종의 군대는 고구려군의 기습을 피해 습지와 진흙길을 가다가 태종까지 직접 집단을 날라서 습지를 메꾸기도 하고 폭풍과 큰 추위로 동사하는 병사들이 엄청날 정도로 힘든 퇴각을 했다고 하며 퇴각하는 길에 당태종은 위징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투에 관한 역사 기록이 중국 역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의 승리 부분만을 과대 포장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눈을 맞았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하고 고구려에 쫓긴 당태종이 숨어있던 우물 입구를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생명을 부지했다는 내용의 중국 경극이 남아있을 정도로 중국 통일 왕조 당나라의 패배는 중국인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대단한 군사 영웅인 당태종이 철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저력을 보여준 안시성 전투 이외에도 비록 정통 역사에는 전하지 않지만 신성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당군을 격파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제외한 주변 민족을 모두 굴복시킨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 실패의 교훈으로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더라도 한두 차례의 공격으로 고구려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소규모라도 지속적인 공격으로 고구려의 힘을 약화시킨 후에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 원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시성 패퇴 이후에도 계속 고구려 공격을 시도하던 당태종은 다시는 요하를 건너지 말 것을 유언하면서 64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수나라 문제와 양제 두 명의 황제가 그러했듯이 대단한 당태종조차도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고구려 원정은 당태종의 후계자 문제와 더불어 당태종의 과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당태종은 위진 남북조 문화 부분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왕이지의 난정서를 자신의 무덤인 소릉에 넣도록 유언할 정도로 평소 서예에도 뛰어나서 중국 역대 제왕 중 최고의 서예가로 평가받고 독서강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관심과 소양도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비록 황제 계승 과정에서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내쫓으며 황제가 되었지만 극심한 혼란 시대에 수많은 반란 세력을 평정한 사실상 당나라 창업 군주로서 대외 원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정도로 문무양면에 뛰어난 실력자이며, 국가를 위해서라면 가혹한 비판, 듣기 어려운 간언조차 경청하고 수렴하여 이상적인 통치 형태를 실현함으로써 당나라의 기틀을 잡고 율령체제 완성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남긴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태종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번째 영상은 당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의 측천무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